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그리고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일단 리츠는 뭐 155페이지 보면요, 표가 있어요. 표가. 그 표 중심으로 항상 나온다 보시면 돼요. 리츠는 주식이다. 리츠는 황금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소리 해갖고, 일단은 뭐 이제 그게 주가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또 한번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리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요. 흔히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CR 리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험은 주된 타겟이 이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더 많아요. CR 리츠가 하는 역할만 잠깐만 한번 다시 한번 보면, A 회사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채권단에서 너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거 매각해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확보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팔려고 이걸 내놓는데 이게 3천억짜리 빌딩이야. 근데 이런 큰 물건이 신소각이 팔리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CR리츠가 하는 역할이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매각하려고 내놓는 물건 있죠. 이런 물건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형태.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그걸 갖다가 CR리츠다,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설명 자체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볼래요? 국가 입장에서는 CR리츠가 겁나 이쁘지 않을까요? 엄청 이쁘죠. 왜냐면 회사 하나 부도 나봐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엄청난 어떤 부작용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기업이 부도 안 나게끔 도와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런 일은 아주 그냥 빨리빨리 잘하라고 뭔가 이렇게 혜택도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리츠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돼 있겠어요? 완화돼 있겠어요? 완화돼 있겠죠. 세제 혜택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겠죠. 그래서 CR 리츠는 규제가 완화돼 있다, 세제 혜택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있다. 위탁관리라든지 CR리츠는 명목회사다. 그래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근 임직원이 있냐 없냐 그거 물어봐. 상근 직원 뭔지 알죠? 우리 실장님은 상근 직원 맞아요? 예, 항상 상시적으로 저 자리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자기 책상이 있으니까. 상근 임직원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없다.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냐 없냐 그것도 뭐 부연 설명도 필요 없어. 뭐 운영할 놈 있어야지 뭐 하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죠. 이거는 당연히 없겠지. 다음, 회사 자산의 투자 운용에 하는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자산 운용 전문 인력 필요해, 안 해? 하죠. 왜? 자산 관리를 위탁해야 돼? 내부에서 해야 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투자 운용하겠죠. 왜 자산 운용 전문 인력 필요 없죠? 예.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직원이 없잖아. 위탁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딱 파생돼서 끄지고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는 실체가 있고 나머지는 실체가 없다. 일단 이거 알아두시고. 다음, 이제 자본금을 보니까 자본금.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최초 설립 자본금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이후에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암기 어떻게 했죠? 533, 70, 50, 50 이렇게 했죠? 533, 70, 50, 50. 최초 설립 자본금은 5억, 3억, 3억.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업 활동을 할 때는 70억, 50억, 50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애들보다 우리 자기가 돈이 더 많죠? 우리 자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어야 돼요. 다른 애들은 똑같고. 예, 그리고 나서 예전에 이 지문도 하나 나왔는데,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맞을까 틀릴까? 틀렸겠죠. 70억 가지고 뭐 합니까? 뭐해? 뭐 하나 해도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 얼마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또는 신탁대출 같은 그런 대출을 당연히 하겠죠? 하겠죠. 일단 이게 주고, 그 다음에 현물투자도 일단 하나 더 보고요.
자, 현물출자도 최초 설립 당시에는 금액이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현물출자 허용 안 해요. 자본금 만들 때. 근데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한 이후에는 금액이 커졌죠. 이때는 현물출자 허용해요. 단 현물출자 범위는 부동산에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부동산에 하나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부동산 외에 지상권, 임차권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책에다 써놓긴 써놨어요, 사실은. 근데 현물출자는 부동산에 하나한다 하면 틀리고 기타 나머지도 가능하다 그러면 맞아. 예, 그래서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 기본적인 틀에서 이제 좀 봐야 되는데, 거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 자본금이 533, 70, 50이란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현물출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이후에 가능하고요. 1인당 주식 분산, 1인당 보유 한도 있죠. 그거 제 지우라고 그랬죠. 자기 관리하고 위탁 관리 지우고 100분의 50으로 바꿔놓으세요. 100분의 50으로. 자기 관리 100분의 30, 위탁 관리 100분의 40 나왔죠? 둘 다 지워버리고 100분의 50.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이게 9월 22일자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 이제 이런 지문이 나오긴 나올 건데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왜냐면 실제 시험은 이제 시험 예비 공고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7월 26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볼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바뀌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7월 26일 이후에 바뀌는 거는 시험 안 내겠다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7월 26일 날 이후에 시험 보기 전에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이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아무튼 그래.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다음. 주식 공모 어쩌고 잠깐만. 1인당 주식 보유 한도가 뭔 말이냐면요. 어느 한 사람이 회사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경영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규제하겠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CR리츠는 제한이 있대요, 없대요? CR리츠는 지금 빨리빨리 구조조정 이거 해야 돼 지금 급해. 그러니까 그런 발목 안 잡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 공모도 발행 주식이 뭐 100분의 30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CR리츠는 의무사항이 있대요, 없대요? 의무사항 없대요. 그 다음에 상장 설립 후 즉시 상장하도록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관리감도 철저히 하겠네. 근데 CR리츠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의무사항 없대요. 그다음 회사의 자산 구성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 운용 기간은 이제 중요한데 별표 치면 안 돼. 아까 우리 해봤어. 실체 있냐 없냐. 어디? 자기 관리는 내부 조직에서 자산에 투자 운용하죠. 상근 직원이 있으니까. 근데 그 CR리츠는 상근 직원이 없잖아요. 위탁 관리하고 CR리츠는.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한다 이런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CR리츠는 뭐 세제 혜택이 있다. 뭐 대충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뭐 전체를 다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넘기시고 이제 156페이지 보면요. 이제 주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기타 몇 개가 있는데 일단 리츠는요. 반드시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붙이도록 되어 있을까요? 찍어봐. 그럴까 안 그럴까? 그러지 않지가 않지요. 회사가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붙이게 돼 있어요. 예? 리츠가 뭐냐, 리츠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계속 더 부연 설명이 나오잖아요. 리얼 에스테이트에만 인베스트,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트러스트 신탁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붙여야 됩니다. 네. 다음. 리츠는 두 번째, 주식이야. 그래서 소액 간접 투자가 가능하고 황금성이 높겠죠? 그렇죠? 3번, 리츠는 주식이니까 배당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을까요? 당근이죠. 대신에 투자 원금 손실의 위험도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다음 4번, 우리나라는 자기 관리보다 기업 구조조정이 더 많다는 거. 네. 다음, 리츠는 주식이니까 배당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딱 묶여있는 주거용보다는 현금 흐름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빌딩 등의 상업용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요. 다음 6번 보니까 자 밑줄 부동산 투자회사 밑줄. 자 부동산 투자회사 찾았어요? 6번? 밑줄 그어봐요. 밑줄 그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아니 밑줄 그은 게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 그거 조심해야 돼요. 투자회사는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회사고
자문회사는 투자하는 회사의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건데 시험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런저런 투자를 하는 회사다. 맞아 틀려? 아니에요. 에? 그러니까 투자하는 회사는 투자하는 회사고 투자 자문회사는 투자 회사에 자문하는 겁니다. 그거 좀 조심하세요. 얼른 자문 동그라미 쳐. 얼른 주말을 때 쳐. 얼른 동그라미. 조심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7번 보니까 위탁관리하고 CR리츠는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죠? 왜 그래? 실체가 없어서 상근 직원이 없으니까 지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회사라는 것도 한번 나왔는데요.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 이상인데 이제 이거는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얘 둘은 자기들이 직접 투자 운용을 못하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하는 거죠. 예, 그 자산관리회사를 말해요. 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뭐 기출지문도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8페이지 잠깐 보면요.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펀드. 우리 이것 좀 볼래요? 사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하고 부동산 펀드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데 우리는 차이점을 잡아내야 돼. 둘 다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시험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죠. 둘 다 부동산에 관해서 투자해가지고 발생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리츠는 주식이다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황금성이 높아요. 반면에 펀드는 여러 가지 있는데 먼저 예를 들어서 제가 4가지 써놨어요. 뭐 직접 개발형, 임대형 여러 가지 있어. 예를 들어서 직접 개발형 펀드는 투자자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저기 평택 옆에 공터가 있는데 토지가 지금 25억이란다. 이 토지 사가지고 저기 상업지역이니까 이빨 올려가지고 2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지어서 분양하면 대박 나니까 한 2년 걸리거든. 우리 돈 모아서 하자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돈을 모았어. 그래서 직접 개발 사업에서 분양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갈라가죠. 그게 직접 개발형이야.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개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 투자자가 와가지고 선생님 집안 사정이 안 좋아요. 내가 투자한 돈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투자한 돈 저 2억 빼주세요 라고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그 돈 모아서 개발 사업 하고 있는데 중간에 빼가버리면 개발 사업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약정 당시부터 투자한 돈은 결국 2년 후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서 분양한 이후에 돌려주는 그런 조건으로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따라서 리츠는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황금성이 높아. 반면에 펀드는 일정 기간 동안 중간에 환매가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황금성이 높다, 낮다? 황금성이 낮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네, 요 정도. 그 정도. 예. 그 정도만 딱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부동산 감정평가가 있는데 이건 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어디 오늘 했던 것 좀 봅시다. 그 첫 시간에 마케팅 했는데 사실 마케팅은 그 기출지문에서만 나와요. 그냥 그렇게만 나오니까 뭐 STP, 사피믹스 뭐 아까 해봤죠? 예. 집에서 알아서 하세요. 예? 대신에 아까 광어하고 감성돔 이야기 했나? 뭐 하면서 그 얘기 있어요? 그치? 뭐가 시가야? 감성돔이죠. 자, 시가라는 것은, 시가정책이라는 것은 물건의 차이가 있어, 없어? 아이씨, 자, 시가정책이라는 것은 우리도 아파트 보면 1층이냐, 9층이냐, 층수에 따라서 남향이냐, 동향이냐, 위치가 역세권에 위치했느냐, 저 뒤쪽에 있느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거는 차이가 나니까 가격을 달리하는 신축정책이라고 하는 거고, 시가정책은 물건은 똑같은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 자동차, 아까 제가 제규어도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제규어 자동차 품질이 똑같아.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하는 거. 그게 시가정책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근데 감성돔 할 때는 잘 알아듣더니 그러네. 광어는 시가란 말이 안 붙어. 왜?
광어는 일정한 양이 꾸준하게 양식으로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우리 전부 다 양식 먹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가가 없어. 그냥 가격 얼마에 통상. 근데 감성돔은 똑같은 감성돔인데 이게 많이 잡히기도 하고 조금 잡히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물건은 똑같은데 가격을 달리하는 것을 시가 정책이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아까 그 표준산업 분류 체계란 거 그 말도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거기 아까 부동산 컨설팅가 포함된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 또 뭐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뭐 있었더라? 부동산 투자업 금융업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그 뒤통이 마케팅 뒤쪽에 그거 있었어요. 나중에 그것 좀 보시고 뭐 됐고요. 이제 부동산 금융 파트가 이제 중요하죠. 첫 번째 우리 이자율에서 이자율. 고정금리 변동금리 있죠? 예, 책은 집에 가서 봐. 예,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예. 자, 이게 보세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명목이자율이다. 한번 금리가 결정되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예상 인플레를 미리 사전에 반영한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예상 인플레를 미리 반영하고 얘는 미리 반영하지 않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떤 게 금리가 높다? 고정금리가 금리가 높다. 라고 했어요. 시험에서 원하는 모범 답안. 은행은 무슨 금리 좋아하고? 변동금리 좋아하고 차입자는 확정적인 고정금리를 더 좋아한다고 했지요? 그렇죠? 네. 자, 고정금리 대출을 전제로 해보자. 약정금리, 약정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하고 아까 우리 약정이자율 배웠죠? 안 배웠어? 근데 대답이 좀 그렇다. 아까 계약이자율이라고 했죠? 그 말이 바로 약정이자율이죠. 시험에는 계약이자율, 뭐 대출이자율, 약정이자율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지금 무슨 금리 설명하고 있죠? 고정금리. 자, 요게 높아. 그러면 약정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뭐가 발생할 수 있죠? 갈아타기.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 위험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약정 금리는 5%, 6%야. 왜 6%냐면 은행이 사실은 5%를 원했어. 근데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예상 인플레를 1%를 미리 반영했었어. 이렇게. 근데 예상보다 실제 인플레가 높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은행은 차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행이 손해보고 차입자가 이익을 본다. 라고 확보했죠. 이런 인플레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은 변동금리를 좋아한다. 변동금리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은 더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더해서 결정되는 거죠. 뭐가 바뀌어야지 금리가 바뀐다. 기준금리. 자, 기준금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 있지? CD금리하고 코픽스 금리가 있다고 그랬죠. 6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그러면 은행은 이걸 더 선호하죠. 짧은 거. 차입자는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이제 그 나중에 기출지문 보면요. 딱 한 번 나왔는데 실제로 KB은행에 이게 있어요. 실제로 KB은행에 뭐가 있냐면 KB 정말 이게 있어요. 유비무한 환란에 대비하자. 무슨 환란이 나올까? 아무튼 그래. 자, 금리 상한 변동금리는 차입자를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 찍어 OX. 다시. 쓸까 그냥 차라리? 써?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 대출은 차입자를 금리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다. 오죠? 오, 맞죠. 예. 아니, 내가 뭐 변동금리만 썼어, 글씨를? 네 글자 쓴 게 아니고 8글자 썼잖아. 그러면 앞에도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글씨가 있겠지. 자, 보세요. 금리 상한선을 묶어놓겠대. 변동금리로 간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방지를 시켜주겠다 이거죠. 이게 어떤 거 있냐면, 이제 지금 변동금리가 4.2%예요. 근데 고정금리가 예를 들어서 5.2야, 지금. 그럼 금리 1% 크잖아요. 그러니까 차입자는 싼 걸 선택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5.2는 계속해서 5.2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계획할 수 있죠.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죠. 그죠? 예측된 거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 더 싸질 수도 있어. 근데 우리 그 몇 년 전에, 한 5, 6년 됐나요? 한참 변동금리 막 11%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금리 상한선을 예를 들어서 뭐 7.2% 묶는다. 예를 들어서 묶어. 변동금리로 가. 상한선 걸리면 계속 7.2야. 계속 7.2야. 그러다가 다시 금리가 떨어지면 변동금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금리 상한 변동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놓고 변동금리로 가겠대. 그러니까 마진선, 이게 최소한의 어떤 걸 안전장치를 걸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대출 상품은 차입자를 금리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 나온 적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상품 중에 주택연금 60세 이상 주택만 담보로 잡혔죠. 그러니까 혹시 부족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상속인한테 물어내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아까 보니까 예외도 있다고 그랬네. 아까 기출문제 중에 어디에 항상이라는 거 동그라미 치라고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나중에 다시 보시고. 예. 다음에 이제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이만 알고 있자. 65세. 65세. 도시는 할아버지의 기준이 몇 살? 60살. 시골은 공개 막잖아요. 그러니까 몇 살? 65살.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보금자리로는 그냥 딱 두 가지만 하자고 했어. 그냥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예. 연금은 변동금리. 농지연금이든 주택연금이든 다 변동금리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익성 담보. 차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담보로 하니까 부의 금융업과에 의한 채무수익 능력이 커진다. 비소급 금융 또는 제한적으로만. 은행은 안전장치를 걸어야 된다. 차입자한테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을 설립하도록 요구해서 신용이 연결된 것을 잘라버린다고 그랬죠? 신용이 절연. 별도 통장 만든다고 그랬잖아. 에스크로우 결제 위탁 계정을 설치한다. 일단 하나, 둘, 5개 용어가 중요하고 거기다가 은행이 시행사, 시공사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까 확인 박스에 있었어요. 뭐 중간에 뭐 부도나면 사업권, 시공권 포기에 따른 각서도 써라. 시공사한테 책임 준공 의무 확약서 받아라. 뭐 등등등 있고 아까 담보신탁이라는 용어 한 번 했어요. 예. 자, 은행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해주는 개발 대상지를 대상으로 저당을 설정할 수가 없죠. 대신에 변칙적인 방법으로 신탁을 한다고 그랬죠. 담보신탁. 신탁의 특징, 소유권 이전 등등등. 다음, 유동화. 내돌려서 현금화시키는 게 유동화다. 유동화를 통해서 은행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고, 1차 저당시장 유동화 발생하지 않고 단지 담보대출만 나타나고, 2차 저당시장에서 유동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까 MBS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기초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뭐라고도 한다고 그랬더라?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발행하고 MBS 부채증권이다. MBS, ABS, 담보신탁금융, 사채 전부 다 부채금융이라고 했죠. 부채증권, 부채금융. 예. 자, 그러면서 MBS 종류 보니까 증권도 있고 채권도 있었죠. S만 증권, 나머지 채권이죠. MPT S는 증권이고 모든 권리를 다 누가 가지고 있죠, 아까? 투자자가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투자자 자기가 다 책임지는 거야. 투자자는 위험부담도 다 해야 돼. 그러면서 아까 콜방어, 초과담보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죠. 필요 없고. 나머지 채권이죠. MBB도 있고 CMO도 있고 MPTB도 있고 막 그래요. MPTB. 예. 모든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 이거? 발행기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출집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예요. MBB의 경우 어떤 위험을 투자자에게 이전시킨다. 틀렸어. MBB의 경우 투자자는 무슨 권리를 갖는다. 틀렸어. 그 질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예. MBB는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있다고? 발행기관한테 있다. 투자자한테 뭐 위험 전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양다리죠? 혼합형? 그렇죠? 예. 증권, 채권, 소유권, 발행기관,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한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예. 그러면 CMO, 만기가 다양한 다계층 채권 하면서 등등등 이야기했고, 채권 암튼 이렇든 저렇든 콜방어 돼야 안 돼.
초과담보 발행기한을 확보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아까 해봤죠? 이렇게. 다음 리츠. 자기관리, 또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 리츠가 있죠? 실체가 있고 없고 자산 운영 전문 인력 필요하고 없고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 내부에서 직접 하고 할 수 없고 위탁해야 되고 예. 상근 직원, 임직원 있고 없고 본점의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없고 그러니까 핵심은 실체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이해해도 나머지 지문들은 안 보고 그냥 쭉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예. 자 자본금 최초 설립 시 5, 3, 영업인가 등록받은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70, 50. 예, 제일 많이 나왔던 게 533, 70, 50. 최초 2단계에는 설립 자본금 만들 때는 금액이 작으니까 현물출자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나 이때는 금액이 커졌으니까 현물출자 허용한다, 안 한다? 허용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요거 몇 프로? 50. 이렇게. 맞아. 시험 볼 때는 바뀌는 거니까. 근데 시험 볼 때 안 바뀐 게 나오진 않아요. 안 나오면 안 나왔지. 만약에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바뀌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기존처럼 뭐 100분에 30, 40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100분에 50에 해야 돼요. 네. 됐고. 자, 얘 제한 있어, 없어? 공모 의무상, 상장 의무상, 세제 혜택. 그건 있어. 다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CRH는 이쁜 놈이야, 이쁜 놈. 그래서 다른 놈에 비해서 규제가 강화돼 있다, 완화돼 있다. 규제가 완화돼 있다. 그렇겠죠? 아까 부동산 펀드하고 부동산 투자회사 잠깐 봤어요? 여기 있네. 둘 다 공통점 시험에 안 중요해. 둘 다 공통점은 부동산 투자자들 자금 모았어. 부동산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수익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거야. 전혀 안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리츠는 주식이에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죠. 황금성이 높다. 하나, 펀드는 황금성이 낮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배운 거 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뭐 질문할 것도 없죠? 잘했어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